국채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이제 소위 안전자산이라고 하죠. 네. 특히 이제 미국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자산이다라고 하다 보니까는 전 세계적으로 경기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다 투자자들이 국채 금리를 하면서 금리가 하락을 하는 거죠. 네. 뭔가 불확실성이 생기게 되면은 국채 금리만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채 금리는 가만히 있고 국채 금리가 이렇게 쭉 하락하다 보니까는 회사채와 국채의 금리의 차이가 이렇게 커지는 거죠. 점점점. 지금이 이제 스프레드가 회사채와 국채의 스프레드가 굉장히 좁혀져 있다라고 네. 하는 것들은 지금 미국 경기의 침체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이걸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좀 약간 버블이 낀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채권 시장 이야기, 좀 더 거시적인 이야기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리죠. KB증권 리서치센터의 임재균 연구위원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채권 금리 얘기 좀 해봐야 될 텐데 간밤 시장 딱 중심으로만 놓고 보면 지금 미국 10년물이 4.39예요. 네, 맞습니다. 거의 뭐 이제 4.4 정도인데 며칠 사이에 4.5대에서 그래도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레벨 자체가 일단 좀 높은 상태로 유지는 되고 있거든요. 현재 상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네. 9월 FMC에서 이제 뭐 저희가 채권을 네.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 학수고대했던 연준이 금리를 50bp를 인하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가 보면은 바닥이었죠. 연준이 9월에 50bp 인하를 할 때가 바닥이었고 그때부터 해서 그냥 70에서 80bp 정도의 금리가 반등을 했는데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강하다. 원래 이제 9월 FMC 때 50bp 인하를 하면서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게 침체 가능성이 여전히 좀 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 기준에서도 연내에 이제 11월하고 12월 FMC가 있었는데 추가 B컷 그리고 연내 75bp에다가 내년까지 했을 때 한 총 200bp 이상의 인하를 전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올해 뭐 12월 인하 가능성도 좀 흔들리고 있고요. 네. 내년까지 봤을 때 세 번, 총 3차례 인하 정도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막상 미국의 경기 상황을 봤더니 생각보다 미국의 경기 펀더멘털이 너무나 좋은 거죠. 고용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7월, 8월 달에 실업률이 쭉쭉쭉 상승을 하면서 실업률이 크게 상승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았지만은 오히려 이제 반락을 한 상황이고 미국의 3분기 경제 지표도 강하게 나왔고 4분기 뭐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은 현재 애틀랜타 연수 추정하고 있는 GDP 나오에 따르면 2.6% 정도로 굉장히 강한 성장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다 보니까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 연준 위원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게 경기 침체는 아니다, 경기는 강하다. 그러니까는 빠르게 인하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신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요인이 결국 이제 트럼프. 네. 인 거죠.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 시장에서 걱정을 하는 게 관세를 부과하겠구나. 네. 그리고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겠구나. 네. 실제로 지금 보면은 뭐 이민자 추방하는데 뭐 군대까지 동원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 거고 뭐 관세가 최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물가가 반등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데 그럼 지금 미국의 경기가 좋고 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연준이 빠르게 인하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금리가 좀 많이 반등을 했던 상황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럼 저희 입장에서 뭐 금리가 반등을 한 건 반등을 했는데 이 현재의 금리 레벨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부터 현재 레벨 정도라면은 좀 사도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매매 관점에서 보자면 네. 매매 관점에서 보면은 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항상 원하는 거는 고점에, 그러니까 바닥에 사서 고점에 팔기를 바라지만은 사실 지나고 나야지 저점과 그러니까 바닥과 고점을 알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저희 그렇게 치면은 뭐 바닥 부근 어딘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야 되는 거고 고점 부근 어딘가라고 생각을 하면 팔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바닥 부근 어딘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일단은 트럼프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장이 이제 걱정을 하는 거는 트럼프 1기 때의 사례인 거죠. 2016년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금리가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이거에 대한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상황에서 걱정이 많은데
그때랑 지금의 차이가 뭐냐라고 보면은 그때는 사실 아무도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당연히 힐러리가 되겠지. 그리고 선거가 이제 끝나고 저희 이제 한국 시간으로 아침부터 개표가 이루어지잖아요. 오전까지만 해도 힐러리가 이기고 있네. 뭐 우리 예상대로야라고 했는데 트럼프 일기 때를 이제 네. 돌이켜 보면 네, 트럼프 일기 때 보면은 네. 힐러리가 네. 이기고 있네 이러고 있다가 점심 때부터 이제 분위기가 네. 조금씩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가 분위기가 이상해진다. 근데 오후 됐을 때 이제 거의 한국장 마감됐을 때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부터 갑자기 이제 그동안 반영하지 않았던 리스크들을 갑자기 이제 금융시장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는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게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이번 트럼프 때를 보면은 10월부터 이미 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이제 승리 가능성이 높아졌을 네. 때부터 금리가 상승한 바가 있고 상당 부분 좀 반영을 했다. 그리고 그때와 트럼프 1기 때와 지금의 차이를 보면은 그때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던 사이클이었죠. 뭐 속도의 문제지만은 굉장히 완만하지만은 이제 글로벌 금융위 이후에 대규모 양적 완화, 대규모 부양책을 했던 것들을 점점 정상화를 해나가는 부분이 지점이었다라고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도의 문제긴 하지만은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사이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확실히 이제 통화 정책 상으로도 이 트럼프 일기 때는 인상, 지금은 이제 인하라는 점 때문에 현재 미국채 10년물 뭐 4.4, 4% 넘는 레벨에서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매수로 접근해도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더욱이 이제 트럼프의 정책들을 보면은 뭐 물가를 높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네. 뭐 기대 인플레이션, 이제 뭐 관세라던가 그리고 이민자 추방하는 것들은 사실 이제 임금 상승 압박으로 작용을 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길게 놓고 봤을 때 보면은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미국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트럼프 일기 때도 이렇게 이제 관세 정책이 점점 누적이 되다 보니까는 연준이 그때 이제 금리 인상을 끝내고 이제 언급했던 게 보험성 인하 이렇게 하면서 인하를 했죠. 그런 걸 보면은 뭐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굉장히 걱정거리는 많은 건 맞지만은 오히려 이제는 그런 걸 좀 기회로 활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여러 가지 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쪽인 것 같은데 또 여기에 논리도 만만치 않네. 뭐 이런 좀 상반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인하 사이클이다. 그러니까 큰 사이클 안에 내려오는 사이클에 진입을 한 건 맞다예요. 그런데 B컷으로 시작을 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아주 대세인 이론은 아니지만 동결 가능성도 상당히 지금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첫 번째 때 도대체 B컷까지 왜 한 거야? 뭐 이런 얘기들. 왜냐하면 그때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의장이 상당히 좀 설득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지난 B컷 시작할 때 FOMC에서. 뭐 그렇다면 그때와 지금은 뭐가 달라?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최근에 연준 위원들 잇따라서 뭐 의장을 비롯해서 경기가 좋다, 경제가 강하다, 급하게 내릴 필요가 없다라는 걸 굉장히 좀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한두 달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뭐 이런 점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뭐 가장 큰 거는 일단은 네. 실업률인 것 같아요. 이제 7월하고 8월 달에 이제 실업률이 계속 상승을 했고 실업률이 4.3%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시장도 걱정하는 게 실업률 한 번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갔죠. 그러면서 침체가 항상 나왔던 상황인 거고 연준도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다 보니까는 B컷을 단행을 하면서 좀 고용 시장에 대한 고용시장의 실업률이 상승하는 거에 대한 조금 이제 대응을 하겠다라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때는 고용이었다. 네, 네. 고용이었고 그리고 물가에 대한 자신감도 사실은 되게 높았죠. 물가가 2%로 갈 거라는 확신을 갖고 근데 그거에 반해서 고용 시장에 대한 걱정은 워낙에 커지다 보니까는 연준이 이제 9월에 B컷을 단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그 이후에 9월 FOMC 이후에 나왔던 이제 뭐 10월 초에 나온 9월 실업률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연준에서도 언급을 하는 게 뭐 지난주에 있었던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은 9월 FOMC와 지금의 발언을 딱 비교를 해보면은 9월에 비해서 고용 시장에 대한 걱정은 줄었고요. 그거에 반해서 물가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물가가 잘 안 떨어질 거라는 걱정에 대해서는 훨씬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파월이
연준 위원들이 이제 굉장히 천천히 인하를 하는 게 보이는 상황인 거고 또 하나 이제 뭐 실업률, 그러니까 이제 고용 시장에 대해서도 좀 보면은 자세하게 보면은 9월 FOMC에서 연준이 전망을 하잖아요. 뭐 점도표뿐만 네네.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 전망을 하는데 실업률 전망치가 올해와 내년 말에 실업률 전망치가 4.4였습니다. 근데 지금 실업률은 4.1이죠. 네. 그리고 이제 아직 11월하고 12월 실업률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4.1에서 4. 지금 현재 4.1에서 연준의 전망처럼 뭐 4.4가 찍힐 수는 있겠지만은 그럼 고용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악화가 되는 부분이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빠르게 둔화가 되기에는 지금 미국의 경기 펀더멘탈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9월 FOMC에서 빅컷하고 연내에 2번 더 인하할 거야. 왜냐? 실업률이 연말에 4.4 찍힐 것 같아. 그러니까는 빠르게 쭉쭉쭉 인하를 해서 고용 시장이 악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실업률이 4.4였는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9월에 전망을 한 것처럼 빠르게 인하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연준 위원들도 좀 천천히 인하를 하겠다. 네. 라고 보면 되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9월 FOMC 이후에 발표된 10월, 뭐 9월 물가, 10월 물가를 보면은 생각보다 조금 둔화는 되고 있지만은 둔화 속도 자체는 더딥니다. 연준의 속도,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속도보다는. 소위 좀 끈적할 가능성, 그죠? 위험이 좀 높아졌다. 네, 끈적한 네. 이런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인 거죠. 네. 거기에 플러스 이제 파월 의장은 이제 뭐 언급을 한 거는 트럼프의 당선에 따른 이 정책, 경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은 계산하지 않았다고 하지만은 분명히 트럼프가 언급하고 정책들은 물가를 끌어올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물가가 쭉쭉쭉 떨어지면서 인하를 해놔야지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지금 인하를 해야 되는 구간에서의 물가가 잘 안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굉장히 좀 완만한 속도의 인하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게추로 봤을 때 두 가지 양대 책무라고 하는 고용과 물가를 가지고 항상 이제 네. 저울질을 하는데 지난번 비컷으로 인하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고용이 상당한 네. 중심이었는데 그 몇 달 사이에 다시 물가 쪽으로 좀 시선이 옮겨갔고 이거는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되는 내년에는 조금 더 물가에 집중할 가능성이 말씀 들어보면 네. 좀 높아지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향후에 감세하고 대규모 관세도 하고 그러면 이거는 미국에서도 미국 입장에서도 수입 물가를 높이게 될 거고 그럼 인플레를 자극할 거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인플레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재정 적자도 좀 크게 늘릴 거고 국채 금리는 더 올라갈 거다. 뭐 이런 논리들이 좀 성립을 네네.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미 그게 반영이 된 숫자가 이거다라는 게 있어요. 더 올라가기에는 이미 좀 반영이 됐다. 일부에서는 아니다. 더 5%까지도 좀 높아질 수 있다. 금리가. 이런 의견,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재정 적자가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취임되고 나서 트럼프가 언급한 정책들을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재정 적자가 확대가 되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너무나 이제 당연한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채권 시장은 걱정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트럼프의 재정 적자 확대로 인해서 채권 시장이 가장 걱정을 하는 거는 채권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장기물을 늘릴 것이냐. 라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재정 적자가 1년에 1,000억 달러씩 더 늘어나는데 이 1,000억 달러를 어떻게 조달하겠냐, 장기물을 더 많이 찍어서 조달하겠냐, 단기물을 더 많이 찍어서 조달하겠냐라는 건데 시장이 걱정을 하는 거는 장기물을 더 많이 찍어서 조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금리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작년 8월달에 있었던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을 당하고 미국 재무부가 국채 발행 규모를 확대할 때도 저희는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이제 미국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확대를 하면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5%까지 상승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트럼프가 당선이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재정적자가 확대가 되면은 작년 8월처럼 미국 재무부가 장기물 비중을 늘리고 그러면은 미국채 10년이 5%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들은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저희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작년 사례를 보면은 8월 달에 미국 재무부가 국채 발행, 장기물 비중을 많이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금리가 5%까지 갔죠. 그러고 나서 이제 3개월마다 이
만기별 발행은 3개월마다 발표를 하는데 8월 초에 발표를 하고 11월까지 금리가 막 올라가다가 이제 미국 재무부도 부담이 되니까는 11월 초에 발행량을 늘리긴 늘리는데 장기물보다는 단기물 쪽을 더 많이 늘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걱정하고 있었던 장기물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하는 거에 대한 이런 우려를 완화시켜줬던 사례가 있고 그러면서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저희는 뭐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서 재정적자가 늘어나더라도 작년의 사례를 보면은 미국 재무부가 과연 장기물 발행 비중을 늘릴까? 사실 장기물 발행 비중을 늘려서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도 좋을 건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뭐 미국 가계의 모기지, 특히 이제 모기지 쪽에 이제 금리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미국 정부의 이자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 선택을 장기물 발행 비중을 늘리는 선택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트럼프 1기 때를 보면은 2017년, 그러니까 16년도에 당선이 되고 나서 17년 1월 달부터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17년 말쯤에 이제 소득세 감세안이 통과가 되고 18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럼 이제 재정적자가 18년부터 이제 확대가 된 거죠. 근데 그때도 보면은 18년부터 재정적자가 확대가 되면서 국채 발행 규모가 커졌어요. 근데 이제 그 평균적인 만기, 발행을 하는 평균의 만기를 보면은 오히려 18년부터 이렇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그거 자체가 18년도,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1기 때 2018년도 그리고 작년의 사례를 보면은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는 금리의 상황에 따라서 국채 발행을 하는 만기를 조정을 하는데 장기물을 많이 늘릴 경우에는 이제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리스크가 더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트럼프 2기에서도 당연히 고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고려가 된다라고 하면은 장기물보다는 단기물 쪽 비중을 늘리면서 최소한으로 이제 국채 발행에 따른 금리 상승하는 걸 최대한 억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치면은 저희는 지금 부분은 상당 부분 좀 선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선반영 네. 됐다라는 측에 네. 무게를 좀 더 싣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이 향후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얘기를 이제 연준에 대한 얘기는 마치고 회사채 얘기 좀 넘어가 볼 텐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사실 2025년 중반까지 한 4%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9월 예상했던 것보다는 1% 정도 좀 높은 네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하 속도는 느려질 거다라는 게 이제는 어느 정도 합의가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점도표 통해서 어떻게 확인이 되는지는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은? 뭐 당장 이제 네. 다음 달에 발표가 되는 그 점도표 네. 상에서는 9월보다는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는 있고요. 내년 인하는 상당 부분 좀 줄 거는 같아요. 네. 일단은 내년에 4번 인하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연준이 네. 이것들은 뭐 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문제가 이제 12월 FOMC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트럼프가 취임한 건 아니죠. 그러면 이제 파월이 11월 FOMC에서 언급한 것처럼 12월 FOMC에서 발표된 점도표들은 이런 그 트럼프의 정책에 따른 이런 효과를 반영하지는 못한 부분인 거고 오히려 저희가 좀 더 봐야 되는 부분은 내년 3월 달에 발표가 되는 점도표에서 이제 트럼프의 임기가 시작이 되고 나서 그러면 1월 달에 시작이 되고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언급한 것처럼 취임하자마자 관세 부과하겠다. 그리고 이민자 추방하겠다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뤄진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연준이 어떻게 반영을 해서 경제 전망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점도표를 어떻게 찍는지가 더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임기 시작되고 나서 네. 찍히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듣고 기사로도 읽었는데 미국 국채와 회사채 금리 차가 좀 역대급으로 작다, 줄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국채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이제 소위 안전자산이라고 하죠. 네. 특히 이제 미국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자산이다라고 하다 보니까는 뭐 기준금리에 따라서 국채 금리가 움직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기준금리가 아무리 높더라도 뭔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기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다 투자자들이 국채 금리를 하면서 금리가 하락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뭔가 불확실성이 생기게 되면은 국채 금리만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채 금리는 가만히 있고 국채 금리가 이렇게 쭉 하락하다 보니까는 회사채와 국채의 금리의 차이가 이렇게 커지는 거죠, 점점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뭐가 문제가 생겼어. 전 세계적으로 뭔가 미국 혹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생겼으니까는 난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해야 돼. 네. 그러니까는 국채는 살 거야. 근데 회사채는
위험한 거죠. 왜냐면은 국채는 미국 정부가 발행을 한 채권인데 회사채 같은 경우는 각 개별 기업들이 발행을 하는 채권인 거잖아요. 그럼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반해서 회사들은 무너질 수가 있죠. 이제 뭐 부도가 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 건데 지금이 이제 스프레드가 회사채와 국채의 스프레드가 굉장히 좁혀져 있다라고 네. 하는 것들은 이제 좋게 해석을 하면은 전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지금 미국 경기의 침체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침체를 반영하지 않은 거고 이걸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좁은 상황인 건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버블이 낀 게 아니냐. 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직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네. 이런 신호가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다. 염두에는 네, 네. 두고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채권 시장으로 넘어와서 우리 채권 시장 금리 수준 그리고 형성돼 있는 센티, 심리 이런 거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굉장히 이제 롱 심리, 그러니까 매수 심리가 좀 그래요. 강한 것 같아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10월 이후에 한 70bp 정도가 금리가 상승을 했고, 뭐 트럼프 그리고 미국 경기가 좋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한국 금리는 사실은 크게 상승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미국 경기는 좋지만은 한국 경기는 안 좋다. 거기에 플러스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여러 가지 뭐 관세 정책들을 할 텐데 우리나라 경기는 수출 중심인 거죠. 우리나라 경기에 좋을 게 없다. 수출이 안 좋을 테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는 내년에 한국은행이 경기에 대응해서 빠르게 인하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들은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금리가 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 수급적으로 보면은 올해 말까지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발행 규모는 없습니다, 별로. 그러니까는 경기 안 좋고 발행이 없으니까는 이제 없는 채권에서 사야 되니까는 금리가 안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내년에 바뀌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년에 국채 발행 규모가 200조거든요. 네. 역대 최대입니다. 아. 올해보다는 한 40조 정도가 증가를 하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월 한 3조씩, 3에서 4조씩 더 발행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이게 문제가 올해 12월과 내년 1월 달, 그러니까 날짜는 갑자기 하루, 그러니까 몇 시간이 지나면은 뭐 12월에서 1월로 바뀌는데 발행량이 이제 10배 이상이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산해 보면은 12월에 남아 있는 국채 발행 규모가 1.5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1월 달에는 이거 10배 정도는 나올 거예요. 한 15조, 10조 중반. 그러면 10배 정도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 시장 입장에서 체감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MOM, 그러니까 전월 대비 기준으로 10배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공급 자체가 갑자기 빵 증가하는 상황인 거고 거기에 플러스 연초 되면은 보통 이 연초 효과라고 해서 이제 뭐 퇴직연금들이 이제 연초에 자금 집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이런 효과를 조금 기대하면서 일반 크레딧 회사채의 발행도 굉장히 이 연초에 몰리는 부분들이 네. 있는데 그러면 국채 발행 크게 증가하고 거기 플러스 회사채 발행까지 크게 연초에 몰린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는 수급적으로 지금 당장 뭐 올해 말까지야 뭐 경기가 안 좋고 그리고 발행 없으니까는 버티겠지만은 점점 연말에 가까워지고 내년이 되면은 이런 공급적인 부담이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한 2, 3일 된 얘기인가요? 롯데그룹 루머가 좀 있었어요. 네. 유동성 위기설이 있었고 뭐 이거 사실 무근인 얘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룹 쪽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사실 주가에도 영향이 좀 있었는데 하루 만에 진정되는 흐름을 보이긴 했었는데 그 당일에 국내 채권 시장 이 계열사 회사채 일부가 수십 bp 오버 거래 네, 맞습니다. 일도 있었고 이게 워낙 좀 지금 경기에 대한 얘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일들도 좀 있나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네. 저희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금리가 크게 오르긴 했습니다.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제 한 2, 30bp씩 네. 이제 거래가 올랐는데 그게 엄청나게 이제 거래량이 많으면서 그렇게 올랐냐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고요. 또 하나 이제 조금 채권 시장이 걱정을 하는 건 이거죠. 레고랜드가 9월, 10월 달쯤에 이제 문제가 됐고요. 그렇죠. 작년 그게 2년 전이죠. 네. 그리고 작년 말에는 태양건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2년 연속으로 연말 정도에 가까웠을 때 뭐가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럼 올해는 이 루머긴 하지만은 롯데로 인해서 뭐가 그 채권 시장, 한국 채권 시장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조금 걱정들이 그런 좀 설이었습니다. 네, 그런 썰이었던 네, 거죠. 네. 근데 일단은 저는 조금 안 되다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루머라고 생각하는 게 작년을 보면은 태양건설도 이제 좀 루머 같은 게 있었죠. 근데 그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롯데가 아예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네. 그거 자체가 없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되게 강하게 반박을 하는 조금 근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롯데가 갖고 있는 유동성도 이제 롯데 그룹이 갖고 있는 유동성도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루머가 현실화가 될 거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현실화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루머 내용을 보면은 조금 이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문가가 작성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내용들이 좀 말도 안 되는 좀 단어들 같은 게 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유포자 법적 조치 이런 얘기도 네. 구체적으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뭐 롯데의 그런 롯데 그룹 관련돼서 루머가 있는 거는 뭐 분명히 뭐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실제로 발현돼서 실제로 금융시장에 뭐가 충격을 줄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조금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우리나라 금통이 11월 말에 있죠. 네, 28일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뭐 동결, 만장일치 동결 바라보고 있고요. 분명히 경기 쪽이 안 좋은 것들은 네. 금리 인하의 요건으로는 갈 수는 있는 거는 같아요. 특히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수출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진 상황인 건데, 문제가 환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우리나라 한국은행 입장에서 되게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경기 쪽을 바라보면 인하를 하는 게 맞는데 환율이 다시 1,400원까지 갔다가 좀 내려오긴 했지만 1,400원을 뚫고 올라갔었죠. 환율을 바라보면은 이거는 인하는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계부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9월 달에 쭉 이제 좀 둔화가 되다 보니까는 10월에 인하를 했지만은 다시 이제 10월 달에 놓고 보면은 9월보다 한 1.3조 원 정도가 가계대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어제 보도 나왔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한국은행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이제 금융안정 부분에서 가계대출은 다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환율 부분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1,400원 정도에 이제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하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환율 부분을 봤을 때 지난주에 이제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게 한국이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좀 하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상으로 환율에 최대한 이제 약세가 가는 거를 방어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인하를 빠르게 하기에는 네. 굉장히 좀 부담되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 동결로 이번에는 환율의 영향 고려가 좀 있을 것이고, 가계부채 관련돼서도 뭐 3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라는 보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신경을 안 쓸 수 없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리서치센터 임재균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